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 정조 임금 시대에 성품이 올곧고 학식이 깊은 유대감이란 사람이 한양에 살고 있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유대감에게는 총명하고 영특한 외동딸이 유일한 피부치였다. 학문을 즐겨하는 유대감은 남녀를 불문하고 배움의 깊이를 더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옛 성현의 말씀 속에 또 다른 지혜가 들어있어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영특한 딸을 직접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차곡차곡 소화해내는 딸의 총명함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딸은 어린 나이에 사서상경을 통달했고 10여 세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사견을 아버지와 토론하며 배움의 깊이가 아버지의 버금갔다. 이런 딸을 보며 유대감은 종종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내 딸의 학문이 참으로 출중하구나. 남자로 태어났다면 과거를 보아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하였을 터인데 참으로 아쉽구나. 규방에 머물기에는 아까운 인재로다. 유대감이 총명한 외동딸이 주는 매일매일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고 지내던 때에 유대감을 각별히 총애하던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정조 임금이 사라지자 대왕 대비 김씨를 등에 업은 제도가들이 자기들의 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정조 임금의 총신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였다. 유대감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 없는 기양을 떠났다. 집안의 버팀목인 가장이 남해의 고도에 유배되자 가세는 점점 더 기울어졌고 생활은 빠듯해졌다. 더욱 힘들어진 생활에 유대감 아내와 애동딸은 여유롭게 지내던 넓은 기아집에서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하인들도 내보내 살림을 줄여야만 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지만 유대감은 기양살이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남은 가족들이 아끼던 생활비는 바닥이 보였고 남에게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행히 시전에서 객주일을 하는 양행수라는 사람과 유대감이 평소 알고 지냈던 터라 양행수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융통해 받아 겨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빚은 쌓여갔고 두 모녀는 살아갈 궁리를 해야만 했다. 이에야 매번 이리 양행수님의 도움에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아무래도 내가 남의 집 삭바느질 일감이라도 찾아야겠구나. 어머니, 어찌 그리 험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제가 그라는 재주가 있으니 시전 책방에서 필사하는 일감을 받아오면 그럭저럭 우리 두 식구 지낼 수 있으니 몸도 편치 않으신 어머니께서는 집안 살림에만 신경 쓰셔요. 너 역시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자랐는데 사내들 틈에서 그런 일을 하게 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미안하구나. 남장을 하고 다니며 윤왕자는 양행수가 주선한 시전 책방에서 필사하는 일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윤왕자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어머니는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불어난 빚으로 인해 윤왕자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다. 한편 양행수는 성심을 다해 유대감 가족을 돕고자 했으나 객주의 실질적인 뒷배가 대왕 대비의 조카 김대감이었기에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기실 정조임금과 척을 두고 있던 일족인 김대감에게는 유대감은 눈엣 가시였다. 양행수가 유대감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은밀히 알게 된 김대감은 홀로 남은 윤왕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여 윤왕자를 어렵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다. 압력이 점차 거세지자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행수가 윤왕자를 급히 찾아갔다. 아기씨,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가는 화를 입으실 것이니 속히 짐을 챙겨 떠나십시오. 김대감의 하인들이 조만간 들이닥칠 수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뒷처리를 할 터이니 뒷일은 걱정 마십시오. 윤왕자는 양행수의 말을 듣고 급히 간단한 보찜을 챙겼고 세간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했다. 윤왕자는 막상 길을 나섰지만 막막하기만 하였다. 외가마저 김대비 일파의 해꽃으로 풍비박산이 나서 윤왕자는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윤왕자는 유배 중이지만 아버지가 계신 남해의 섬으로 무작정 향했다. 한양을 떠나 내려온 지도 한참 지난 어느 날 윤왕자가 어느 마을을 지날 때 갈 길은 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를 맞아 옷이 젖은 윤왕자는 동창이 나 있는 남의 집 처마 아래에 잠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가만히 서서 처마를 타고 내려와 발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처지가 저 흘러가는 빗물같이 한없이 처량하게 여겨져 울적하던 차에 방 안에서 젊은이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이가 글을 열심히 읽는 중에 어느 구절이 막히는지 읽은 것을 재차 반복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윤왕자는 그 구절 다음을 아는지라 답답하기도 하여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구절을 읊조렸다. 젊은이 또한 자기도 모르게 동창 밖에서 들려오는 구절을 따라 읊었으며 막힌 구절이 머릿속에 더 잘 각인되는 듯했다. 이러한 상황이 수차례 거듭되자 도령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남의 공부에 참견하는가 싶어 동창 틈으로 슬며시 내다보았다. 동창 밖 처마 밑에는 수려한 외모의 한 선비가 서 있었다. 도령은 독선생을 두고 과거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독선생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가고 부재 중이었다. 읽던 책을 잠시 밀쳐두고 밖으로 나가 선비에게 다가갔다. 선비님, 비가 이리 오는데 잠시 안으로 들어와 비를 피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도령의 권유에 윤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도령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방금 읽었던 책에 관해 이런저런 해석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도령은 선비의 식견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으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다. 도령은 선비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날이 어두워졌으니 빈방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가도록 배려했다. 윤왕자는 자신이 여인임을 도령이 알아차리지 못하자 안심했고 오랜만에 편하게 하룻밤을 쉴 수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유배지인 섬에서 외로이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시 뒤척이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으며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도령이 밖에서 한동안 기다린 듯했다. 윤왕자는 화들짝 놀라 의간을 바로하고 도령을 맞았다. 도령은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물으며 윤왕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선비님, 실은 제가 과거 준비를 하는 중이온데 이곳이 한적한 시골이다 보니 가르침을 받을 선생님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독선생께서도 저의 부족함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듯합니다. 혹여 가시는 길이 급하지 않다면 잠시만이라도 저의 독선생이 되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실 도령은 마을의 유지인 최진사의 아들로 아버지의 기대를 받들어 관직에 오르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으나 독선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하던 차에 우연히 마주한 선비를 대하고 난 뒤 학식이 뛰어난 선비에 관하여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독선생으로 삼고 싶다고 청해서 최진사의 승낙을 받았다. 윤왕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자신이 여인인 것이 탄로날 것이 걱정되기도 했으나 길을 나서려면 노자도 더 필요하고 어렵게 여행한 탓에 지친 몸도 당분간 쉬어가기에 적당하다 싶어 제안을 받아들였다. 최도령은 이전 독선생의 집에 기별을 넣어 임시로 다른 독선생을 두었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날 오후부터 새로운 독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글공부를 이어갔다. 선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쉬웠고 막히는 곳을 잘 찾아내어 가르쳐 주었던지라 최도령은 젊은 나이에 비해 선비의 학문이 깊은 것에 내심 감탄했고 끌렸다. 이렇게 선비와 최도령이 함께하는 공부는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어느덧 최도령이 진사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며 어렵지 않게 급제를 하였다. 최진사는 아들이 대를 이어 진사가 된 것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이어서 대과에 응시하여 벼슬살이에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비록 자신은 종손으로서 종가를 지켜야 했고 병든 노모를 모셔야 해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한양의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들 대에는 벼슬길에 올라 뜻을 펼치고 가문을 빛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최진사는 이번 경사에 독선생이 되어준 선비의 공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 불러 주안상을 앞에 놓고 그 공을 칭찬하고 싶었다. 윤왕자는 최진사의 권유가 부담스러웠으나 자신 역시 최도령의 진사시험 합격이 기뻤던지라 마냥 최진사의 초대를 뿌리칠 수 없어 사랑채에서 주안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최진사는 선비와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선비의 학식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곱고 여성스럽다는 생각도 들어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 윤왕자는 최진사가 적극 권하는 잔을 뿌리칠 수 없어 몇 잔을 들었고 거의 접하지 않던 술이 들어가자 정신이 혼미해졌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지만 윤왕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크게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최진사는 선비가 평소 공부만 하던 샌님이라 술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축을 해서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최진사는 선비를 부축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부축하고 있는 선비가 남정네가 아닌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최진사가 아들을 불러 자초지정을 물었다. 아들아, 너는 선비에 대해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였느냐? 아버지, 이상한 낌새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난밤 선비가 취한 듯 싶어 부축하여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만 아무래도 여인인 듯 싶구나. 이 말을 듣고 최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가끔 보여지는 선비의 행동과 몸짓이 문 남성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인이 저토록 뛰어나게 명석하고 박식하며 깊이 있는 학문을 했을 리 없다고 사료되어 여인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최진사는 아내를 불러 자초지정을 말하며 함께 선비를 만나보자고 했고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묻자 선비는 자신이 여인임을 고백하였다. 어르신, 저는 지금 유배 중이신 유대감의 여식이옵니다. 여차한 사정이 있어서 남자 행색으로 아버지를 찾아뵈러 가던 중이었고 송구하게도 어르신과 도령을 속이게 되었사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어허, 유대감이시라면 내 평소에 유배 가신 일을 안타까워하던 중이었네만 그분의 여식을 이리 보내그려. 미안한 마음일랑 접어두고 원하는 만큼 편히 지내시게나. 그런데 아이의 대과 시험이 코앞인데 이를 어찌한다. 어르신,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부끄럽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도령의 과거 준비를 마저 끝내도록 제가 옆에서 돕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사는 윤왕자의 제안이 고마웠으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인에게 아들의 과거 준비를 맡겨도 될지가 판단이 서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유대감의 여식이라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최진사는 아들이 좋다고 하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도령은 아버지의 제안에 고민이 깊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유독 윤왕자를 독선생으로 함께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었고 막상 떠나보낸다면 허전할 것 같은 마음도 들어 윤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왕자는 자신의 신분이 여인임이 밝혀졌기에 이전보다는 몸가짐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다. 윤왕자는 학업에 열중하는 최도령의 성실함에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이전처럼 독선생으로 대하는 깍듯함이 반듯해 보여서 자신이 여인임을 잊은 채 공부에 열중했으며 최도령 역시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최도령은 대과 시험에 급제하였다. 비록 장원은 못하였지만 갑과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주중에 바로 벼슬자리를 얻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최진사는 결과를 접하고 기뻤으나 자신은 종가를 지켜야 해서 아들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홀로 아들을 객지로 보낼 생각에 염려가 되었다. 최진사가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니 최진사 부인이 말했다. 영감, 뭘 그리 걱정하셔요. 우리 아들 옆에 윤왕자가 쭉 있어 왔으니 아이들을 짝을 지어 보내면 윤왕자가 앞으로도 내조를 잘할 듯 싶어요. 비록 유대감이 유배 중이어서 꺼려질 수도 있으나 세상이 바뀌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인데 당장 현실에 매달려 짧게 생각하기보다는 길게 보아야 할 듯 싶어요. 아이에게도 필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공감했고 아들과 윤왕자에게도 의향을 물었다. 두 사람 또한 함께 지냈던 시간이 길어 두터운 정이 생겼고 더는 떨어져 지내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고 유배 중인 유대감의 승낙까지 얻어 혼례를 올렸다. 최진사가 아들 레이를 떠나보내기 전날 불러 말했다. 얘들아, 사제의 연이 어느덧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구나. 이 또한 하늘이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너희들을 맺어준 듯이구나. 이 뜻을 잊지 말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백년해로 하여라. 갓 결혼한 부부는 최진사가 한영에 마련해준 아담한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그동안 대왕 대비 김씨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일파는 세력이 수그러들었으며 새로운 세도가가 등장했다. 세월이 흘러 이전 세도가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력을 복권하는 차원에서 유대감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풀려난 유대감은 딸 레의 집으로 들어갔고 사돈인 최진사를 찾아가서 그간의 호의에 감사했으며 딸 레이와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최진사는 유대감의 유배가 풀린 것을 축하했고 마음 편히 지내도록 사돈을 배려했다. 이후로 유대감은 더는 간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딸 레이와 학문을 얘기하고 손주들을 보는 것으로 소일하였다. 유대감은 평소 딸과 학문을 얘기하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얘야, 네가 비록 딸이지만 열아들 못지 않구나. 고맙구나.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너의 재주를 썩히지 말고 의미 있는 곳에 펼쳐보도록 하거라. 세월은 흘러갔고 유대감은 천수를 다했다. 유씨 부인은 선친의 말씀을 따라서 규방의 여인들을 모아 공부방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더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또 신분이 낮은 여인들에게도 언문과 천자문 등을 가르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일부 사대부와 남정네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으나 남편은 부인을 항상 응원했고 부인 역시 공부방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규방의 생활로도 만족한 삶이었을 텐데 굳이 학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가벼이 말하기도 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배움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지혜가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딸에게 그 기회를 준 유대감의 사려 깊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여인의 역할을 제약했던 사회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친 최씨 부인을 칭찬했으며 여인이라 한계짓지 않고 최씨 부인을 응원하고 지원한 부모와 시부모 그리고 남편의 모습 또한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